2022년 10월 27일 오후 5시 27분 포천경찰서 실종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들어옵니다. 저 경찰서죠? 저기 여자아이 하나가 실종된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포천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각 가정마다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소지가 포천으로 돼 있는 아이집을 방문했는데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 양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황당했던 거죠. 엄마는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하고 아빠는 또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 아이를 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수는 2018년에 태어나서 신고 당시 나이가 5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사님은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자마자 바로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받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인데 지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죠. 그러자 1초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수 엄마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뭐라고 하던가요? 지수 앞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을 받긴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전 남편이 키운다고 한 거라고 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평택에 있는 지인 집에 잠깐 맡겼다며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인한테 아이를 맡겼다고 하던가요? 애가 둘인데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혼자서 애들을 도맡아 키우다 보니 힘에 좀 부치더랍니다. 그래서 친한 언니 집에 둘째인 지수만 잠시 맡겼던 거라고 했고요. 지수를 데리고 있는 언니 이름이며 집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지수가 잘 있는 게 맞는지 끝까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평택 지인집 인근에 있는 파출소 직원에게 늦은 시간이지만 가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소지에 사는 사람을 확인해봤더니 20대 초반의 남성이 혼자 사는 걸로 나왔고요. 상황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요? 제가 다시 지수 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를 하니까 그 사이 언니 집에서 지수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게 불안해서 첫째까지 데리고 급히 간 거라고 했고요. 그때가 자정 무렵이었는데 평택에 있는 인근 모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째는 몇 살이었나요? 8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부모에게 뭔가 딱한 사정이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아주 유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수 엄마한테 지수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고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자 싶어서 자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자 메시지로 사진 한 장이 왔는데요. 안경 쓴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는 사진이었는데 침대도 모텔 침대 같지 않아 보이는 데다 아무리 봐도 5살이라고 하기엔 팔다리가 긴 게 체구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겠다. 모텔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사기죄로 체포될 때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경찰만 보면 경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지금 모텔로 오고 있으니 전 남편이 오면 애들을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로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 남편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평택 모텔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요. 근데 1시간쯤 지나서도 전화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두 사람 다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이가 확인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단순 실종이 아닌 것 같아서 아침 7시 30분쯤 형사과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지난 밤부터 새벽까지 있었던 상황을 먼저 보고했던 겁니다. 당시 저희 강력 2팀 팀장님이 이전에 용영에 출연하셨던 소정천 팀장님이셨거든요. 형사과장님께 연락을 받고 급히 서해 가서 상황 파악부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서동철 형사님은 저희 그전 시즌 네. 시즌 2 시즌 때 2에, 아. 그 외 포천 고무통 사건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그 사건 사실은 아동학대 맞아요. 로 시작된 사건이었잖아요. 그다가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던. 맞아요. 네. 근데 왜 수호 형사님이 황 형사님께 전화를 혹시 지수 부모님하고 연락이 됐나?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아침 9시쯤 지수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를 데리고 파출소로 아이를 확인시켜 주러 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평택 파출소로 같이 가보자고 전화를 했었던 겁니다. 파출소로 가고 있다. 진짜 이번에 파출소 간 게 맞았나요? 서해에 들어가니까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아기띠를 메고 허공을 멍하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 엄마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고요. 아기띠로 안고 있는 애가 지수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맞긴 맞아요. 애 엄마가 아기띠에서 애를 꺼내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지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2살 정도 됐을까? 옷도 남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실히 맞냐고 다시 물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지수가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없는 애를 납치해서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애 안고 제 발로 찾아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황당했습니다. 전날 저녁 실종 신고 때부터 아침까지 엄마의 행동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묻는 말에도 바로바로 대답하고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실종 신고가 접수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면서 포천소로 임의동에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칭얼대니까 지수라고 부르면서 달리기도 했고요. 일단 이게 그러면 지수가 일단 맞는지 아닌지 뭐 DNA 같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형사님들이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포천 경찰서에 도착했을 무렵 방금 다녀온 평택 파출소에서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사님, 방금 이상한 신고가 하나 들어와서 말이에요. 그의 엄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일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 아기랑 같이 추방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와줄 수 없네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요. 딱 얼굴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만 드릴게요. 다른 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5분도 안 걸린대요. 저 바로 구치소 끌려가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오른쪽에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한 분이 신고자였고요. 대화를 나눈 상대는 며칠 전에 중고마켓에 내놓은 딸 아이 옷을 사겠다고 해서 동네에서 잠깐 만났던 애 엄마인데 또래 딸을 키우고 있다며 한참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대뜸 연락이 와서 딸을 잠깐만 빌려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빌려요? 딸을 잠깐 빌려달라고? 네. 아이를?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 얘기는 뭐고 신고자가 계좌번호를 왜 또 부르라고 하며. 중고거래로 만났을 때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해서 사정이 좀 딱한가 싶어 돈이라도 좀 보태주려고 했던 건데 계속 아이만 빌려달라고 했던 게 수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던 거라고 했고요. 파출소 직원이 신고를 받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간을 보니까
파출소 오기 직전인 게 아무래도 방금 저희가 데리고 간 애엄마 같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진짜 애를 빌리려고 했던 사람이 지수 엄마 맞아요? 애 엄마는 뭐래요? 애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까 지수 엄마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캡처한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이 한 거 맞냐, 왜 애를 빌려달라고 했냐고 하니까 갑자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설마 그러면 남한테 애를 빌렸다고? 에? 아닙니다. 당시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말경에 낳은 이제 막 2살 된 남자아이였고요. 근데 그 전 남편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그 모텔로 또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거짓말 혹시 한 거랍니까? 그전 남편에게 확인해 보니까 경찰한테 전화가 오면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연락 왔던 것도 문제없이 다 해결됐다고 했고요. 전화는 일부러 끈 게 아니고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둘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젠데요? 교도소에 간 이후로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게 2019년 8월이었고요. 첫째는 엄마 따라서 면회를 왔는데 둘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 얘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고요. 저희도 남편 얘기를 듣고 믿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를 조사하던 서종천 팀장님이 진술실에서 다급하게 나와서는 믿기 힘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 엄마가 지수를 길에 혼자 두고 왔다는 자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 대체 언제 어디에다가요? 무려 2년 전인 2020년 9월 24일 밤 11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에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집 인근 공원에 두고 왔다고 했고요. 자, 형사님들은 곧장 3살 난 아이를 홀로 두고 왔다는 그 공원으로 지수 엄마를 데리고 갑니다. 그날 어린 딸아이를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지수 엄마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지수 엄마예요? 어머. 소영철 선생님 저기 계시네. 한 시간 동안 지켜봤다. 여기 자주 갔을까? 여기서 본 자주 가던 곳이라 너무 태연한데. 내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더니 잘 보려면 어? 어디를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거기 가면은 한 번도 이렇게 돌아오시나?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걸 제일 그리고 막 다른 거는 그런 일종의 때는 너무 못 들어가서 그냥 나가지.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태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너무 태연한데. 그날 첫째가 손을 다쳐 병원을 다녀온 날이라 기억을 한다며 날짜까지 또렷이 말했고요. 첫째가 잠든 틈에 지수를 데리고 나와 1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캐릭터 음료수를 하나 쥐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지수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평소 하고 다니던 팔찌가 점퍼 주머니에 있을 거라면서 정말 자세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데리고 나갈 때부터 공원에 두고 올 생각이라서 옷도 많이 입혔다고 했고요. 남편은 몰랐대요? 전 남편은? 아이가 없어진 걸? 아내의 진술로는 그날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출소 직후라 사정이 어렵다면서 조금만 더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지만 더는 봐줄 수 없어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고요. 아내의 진술이 터져 나오고 나서야 남편도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애 엄마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공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지수를 공원에 버린 걸 숨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어디 있다 자기가 가겠다 모든 게. 어이없게도 그런 셈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진술 중에 약간 어긋났던 게 서로 그 시기가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데요? 아내가 주장했던 2020년 9월은 남편이 출소한 지 5개월 무렵이었는데 남편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쯤 전화를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애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 달 뒤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실종 아동들을 찾을 수 있는 센터로 3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못 찾았다고 했고요. 이 일로 몇 차례나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아이 찾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요. 아내 주장대로 남편이 거부 없이 그대로 순순히 계속 따라서 그렇다 하고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모텔로 가고 있다고 한 것도 아내가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해서 또 그냥 들어줬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유기했다는 진술도 아내에게서 나오고 난 이후에 남편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만약 아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에 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을 맞춰놓을 수는 있어요. 또 아내의 지시에 따라서 남편이 동조했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시기까지는 서로 맞추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이의 부재를 끝까지 숨기고자 한다면 그 유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야, 환장하겠네. 그럼 애가 죽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진술이 상당히 의심쩍었습니다.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못 진 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실종된 게 진짜면 좋겠다.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도 두 사람의 진술은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99.9%였습니다. 그렇지. 거짓말을요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과 10범, 남편은 전과 8범이었는데요. 모두가 사기 전과였다고 합니다. 야, 둘이서 사기를 치다가 아이 양육 때문에 남편만 교도소에 수감됐던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이 사건이 조사 중일 때 아내에게 걸려있던 재판만 무려 6건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럼 둘 다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는 재판 중. 재판 중. 두 분이 이 사람들의 진술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다 거짓말이니까.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지금부터 형사님들은 이 두 사람의 황당한 진술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그 거짓을 깨부수기 위해서 2년 전 어쩌면 지수가 홀로 남겨졌을지도 모를 그 공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공원이 밤 시간에도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3살배기 아이가 혼자 있었다면 분명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것 같아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미아 신고가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원 인근 아파트 경비원이며 24시간 영업하는 가게 사장님들도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고요. 두 사람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가 없어서 전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2019년을 기점으로 3년간 부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서 발견된 미아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570명 중 2018년도에 태어난 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지수가 아니었고요. 아동복지시설도 모두 돌아다녀 봤지만 비슷하게 생긴 아이도 없었습니다. 애 엄마는 실종아동센터에 전화를 3차례나 했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고요. 첫째가 손가락을 다쳐 병원을 갔던 것도 그해 12월경이었습니다.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국과수에 보관 중인 성명불상의 아동 변사자 DNA를 확보해 애 엄마와 DNA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어린애니까 병원을 다녔던 흔적이나 찾아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병원은 태어났던 산부인과 기록이랑 한 달 후에 B형 간염 접종을 한 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은 아니지만 서류상 애 엄마가 지수를 유기했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2달 전인 2020년 7월경 지수 거주지가 한번 옮겨진 게 확인됐습니다. 포천의 한 빌라였고요. 애 아빠랑 같은 날 전입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아빠랑 같이요? 아까 키울 사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남편에게 확인해 봤더니 출소 후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작은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애 둘을 혼자 키우는 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다며 지수 주소지라도 먼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아버지 집으로 지수랑 같이 전입신고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한테도 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조카가 출소 후에 갈 데가 없다고 해서 1년 정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조카 딸은 본 적도 없다고 했고요. 조카가 짐을 빼고 난 뒤에 낯선 이름으로 우편물이 하나 와서 뜯어봤더니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조카 딸까지 전입신고됐던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 중에 지수를 본 사람은 없었나요? 아, 그 장모님이 있잖아요. 왜 애엄마가 친정집에 애들을 둘 다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봤다고 했습니다. 2020년 2월쯤 딸이 사위랑 이혼을 할 거라고 하면서 애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퇴근해 집에 와보니 첫째만 있고 지수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때 딸이 사위가 데려갔다고 했고요. 근데 문제는 친정엄마가 지수를 마지막에 본 시점이 앞서 두 사람의 진술과 다른 겁니다. 언제였는데요?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월이요? 아니, 아내는 그 9월 9월에. 달에 애기 옷 많이 입혀갖고 거기다 내놓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 남편은 10월쯤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근데 장모님은 5월? 이 계절이 다른데 이거는? 아니 근데 설마 친정엄마가 거짓말 했겠어요? 그때 사위한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희한테 보여줬습니다. 사위가 지수를 데려가고 한 달 뒤쯤 손녀가 너무 보고 싶어 사위에게 연락을 했는데 돈 한 푼 없이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연락하냐면서 연 끊고 살자고 얘기했는데 딸한테 못 들었냐는 내용의 메시지였는데요. 그 문자가 온 시기가 6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내뱉은 거짓말은요. 남편이 교도소를 간 후 아이들과 홀로 남은 아내로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2달 후에 아내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시청 공무원이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방문 기록에서 아이들을 학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몇 가지 나왔습니다. 학대? 둘 다? 네, 일단 집안 전체가 애들 키우는 집으로 보긴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했다고 적혀 있었고요. 문제는 두 아이 모두 또래 아이들보다 마른 데다 발육 상태도 상당히 늦어 보였다고 돼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당시 13개월이어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는데 배밀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때 애 엄마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3대였는데 합쳐서 무려 5기가가 넘는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중에 지수 사진은 단 10장뿐이었고요. 거기에 2장이 아토피로 진물이 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엉덩이 앞뒤로 부위가 상당히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수가 살던 집 인근에 24시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수네 엄마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순의 가족들이 몇 번 밥을 먹으러 온 데다 막내딸이 예쁘게 생겨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애 아빠도 막내도 보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엄마가 밤마다 혼자 어딘가 가는 걸 자주 봤는데 그때가 2019년 8월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밤에 외출을 하는 날이면 첫째가 종종 집 밖에 나와 혼자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해가 바뀌고 아주 추운 1월이었는데 첫째가 반팔만 입고 돌아다녀서 놀란 사장님이 가게에서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인근 지구대에 확인을 해봤더니 2020년 1월 11일경 첫째를 길에서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애 엄마한테 급히 연락을 했는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데려다 주라고 돼 있었고요. 지구대에서 위험해서 그건 안 된다고 직접 와서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이모란 사람이 대신 와서 아이를 인계해 갔는데 그 시각이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보호 조치된 날을 콕 집어서 어딜 갔던 거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날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는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수의 생사는 더욱 불분명해진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다시 꼼꼼히 되짚어보기로 하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엄마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기막힌 기록을 찾아냅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간 날부터 아내가 약 4개월간 70번 넘게 면회를 갔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간 것도 모자랐는지 수시로 편지며 온라인 서신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막힌 건 집에서 교도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5시간이 걸리는데 접견자 명단에 애 엄마랑 첫째 이름 말고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 정도로 어린애들은 뭐 따로 이름 안 적어도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생아라도 신상 정보는 무조건 적어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 엄마한테 3살 된 애를 어떻게 5시간이나 혼자 둘 수 있냐고 했더니 주먹밥과 음료수를 먹을 수 있게 꺼내놓고 갔다며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접견 당시 녹취된 기록을 보니까 남편은 지수가 얼마나 컸는지 꾸준히 물어보는데 아내의 대답은 늘 시큰둥하기만 했습니다. 딱 한 번 아내가 지수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있었는데 돌잔치 때 돌잡이로 판사봉이랑 청진기를 잡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아내가 접견 신청을 해놓고 가지 않는 날이 확인된 겁니다. 그게 2020년 1월 4일이었는데요. 그 후로 한동안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시 찾아온 건 24일이 지난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뭐야? 서신 받았어? 한 장밖에 안 왔는데. 짧은 거. 면회 오기 전에 남편한테 뭐라고 보낸 모양인데. 지수는 어떻게 해? 그니까 어떻게 해. 엄마가 자꾸 집 빼래. 빼야지. 중요한 건 지수지. 근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살이 빠졌다고? 빠졌구만 뭘. 어머니는 지수 안 찾아? 찾는데 내가 잘 얘기했어. 자기랑 싸웠다고. 장모님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모님은 지수 안 찾아? 네. 잘 둘러댔어. 뭐 이렇게 또 돌리는 것 같고요. 이때 이미 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수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으로 아내가 친정엄마한테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사이가 교도소에 간 것도 잘 몰랐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친정엄마 진술이랑 맞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지수를 목격한 게 2020년 5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월 28일 대화입니다. 그러네. 만약에 지수한테 무슨 일이 진짜 벌어진 거라면 그 사위한테 받았다는 6월에 그 문자도 가짜라는 거네요. 왜 저때가 1월이니까. 그렇죠. 야, 그럼 셋 다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근데 지수가 왜 안 보이는지 친정엄마는 그 이유를 확실히 몰랐던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알았다면 지수를 찾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본다면 두 사람이 미리 짠 알리바이에 친정엄마까지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회를 가지 않았던 24일간 그 서로 주고받은 서신 내용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찾았나요? 온라인 서신은 10일 되면 자동 삭제돼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면회를 취소했던 바로 전날인 1월 3일 아내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는 접견도 오지 않고 서신도 없어서 남편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함께 방을 쓰던 재소자의 지인이 보낸 문자였는데 마침 면회를 와서 부탁을 받았던 거라고 했고요. 보면 남편은 일단 지수를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병원 기록이 없었다면서요. 네,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무렵 사용한 신용카드 기록엔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기록과 편의점에서 결제한 것만 나왔습니다. 심지어 접견을 취소했던 4일날 밤엔 술집과 숙박업소에서 결제를 한 게 나왔고요. 확인해 보니까 당시 같이 살던 동거남과 데이팅 앱으로 만나 처음 데이트를 한 날이었습니다. 이만큼 찾아내서 이 모든 정황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증거들 다 엄마에게 들이밀었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 아빠를 조사하러 들어가자마자
전 부인과 격견 당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수를 걱정해왔던 거 다 안다. 지수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 않냐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19년 12월 말부터 지수가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도 나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며칠 후 면회를 갑자기 취소했었다고 했고요. 그날 작성된 서신을 며칠 후에 받았는데 얘가 잘못된 것 같다. 숨을 쉬지 않는다. 둘째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도저히 아이를 못 보내겠다며 지수를 이불에 말아서 베란다에 내놨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둘째를 그렇게 보내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와 사라진 지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수 오빠였네. 그렇죠. 태어난 지 100일. 그것도 100일 잔치를 한 그날 밤 심정지로 사망한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분유를 먹이려고 애를 깨웠는데 숨을 쉬지 않아 급히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갔었다고 했는데요. 엑스레이 결과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돼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4대, 팔뼈까지 골절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근데 당시 애 엄마가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침대에 애를 잠깐 올려둔 적이 있었는데 혼자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다. 애를 거실 바닥에 눕혀놨는데 첫째가 막 뛰어놀다 아이가 첫째한테 밟혔는지 크게 울었다. 아마 그때 갈비뼈나 팔뼈가 부러진 게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첫째가 약 15개월 됐던 때였는데 말이죠. 직접적인 사인이 골절과는 상관이 없다고 나온 겁니다. 당시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또 바로 데려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제 직접 사망의 원인도 아니고 네. 유가족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게 경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아 근데 지수도 갑자기 아파서 사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게 우연일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했답니까? 지수는요, 약 한 달간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그 집 베란다에 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어? 아휴. 그리고 엄마와 첫째가 친정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작은 여행 가방에 담겨 이삿짐 속에 뒤섞인 채 같이 옮겨졌다고 하고요. 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아, 그럼 왜 지수 씨는 그 캐리어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남편이 출소 직후 아내의 부탁을 받고 처갓집 장롱 속에 보관돼 있던 지수 시신을 가지고 나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조사하고 있던 서 팀장님께 남편의 진술 내용을 메시지로 급히 보냈는데요.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아내 입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얘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한 건데요? 아내가 나지막히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지가 데리고 있으면서. 지수는 찾았나요? 찾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무려 2년이 넘게 애 아빠가 지수의 시신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 뭐야 이게 그치가 데리고 있으면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직후 경찰이 지수를 찾자 아이 시신을 급히 옮겨두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딸아이 시신과 2년간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애 아빠의 아버지가 살던 빌라 옥상입니다. 어? 저 옥상 처마 아니에요? 자, 저기 불빛이 비춰진 곳에 뭐야? 네, 옥상 출입문 위에 시신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게 지수야? 어? 아 저게 애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 말이 돼? 포장지로 여러 번 쌓인 가로 35, 세로 24cm 크기의 빨간색 김치통이 나왔고요. 아 저게 어떻게 들어? 불쌍하다 진짜. 그 안에 랩으로 꽁꽁 싸맨 지수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체를 겨우 알아볼 정도로 실압화된 상태였고요. 아 근데 보니까 뭐 몇 개 왜 쌓았다 치더라도 우리는 잘 모르는 그 부패에 대한 시신의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지수를 아내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바디워시로 한번 씻어냈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꽁꽁 감싼 상태라 냄새가 심하게 나진 않았다고 했고요. 당시 남편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했었는데 시신을 배달통에 넣어 싣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낼 땐 자기 방 옷장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혹시나 아버지한테 들킬 것 같아서 아버지가 쉬는 날엔 시신을 들고 밖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김치통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냐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또 엇갈렸습니다. 아이씨. 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아내는 친정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남편이 몰래 들어와서 아이를 가져갔다. 김치통은 그래서 나중에 밖에서 건네준 거다. 남편은 아이를 처갓집에 데려올 때 아내도 같이 있었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김치통을 건네줬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람을 대질 신문까지 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부검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상하시겠지만 사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의심됐던 건 100일 잔치 당일날 사망했던 둘째처럼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긴 했는데 그게 폭행 때문인지 사후 이동 시에 충격으로 인해 생긴 건지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애엄만 끝까지 지수를 방임한 건 맞지만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둘째의 죽음은 솔직히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정말 사고였다고 쳐도 지수에 대한 죽음은 이건 죄가 없는 게 아닌데. 뭐 바라지도 않지만 반성이 진짜 없네. 아니 나는 지금까지도 전 남편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아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아내를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럴 이유가 있었냐고요. 아마 전 남편도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살인 방조가 아니라 유기로 끝날 걸 생각하고 끝까지 아내를 또 보호하고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어찌됐건 큰애가 또 있으니까 가족관계를 조금 이어가려고 노력은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심지어 다른 남자 사이에 애도 있는데 그러면 그 파출소에 데려온 애가 2살이었으면 그때 동거남 애를 임신 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동물암도 사실 애엄마한테 모두 속은 거였습니다. 어? 속았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가 의사고 자신은 서울대 작곡과를 나와 당시 유명 엔터 회사의 작곡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때 종종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치과 의사인 오빠가 바빠서 종종 조카를 돌보고 있는 거라고 했다고 하고요. 관계가 급하게 짐전돼서 아이까지 낳았고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애 엄마는 끝까지 반성이 없었죠? 야 무슨 반성이야 반성은. 구속 송치 직전에 눈물을 펑펑 쏟길래 반성하나 싶었는데 저희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억울하다. 내가 아이를 죽였냐? 죽인 건 아니지 않냐? 내가 구속될 일이냐고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진짜 천벌을 순간. 받을 사람이네 진짜. 법의 처벌이 아니라 하늘의 벌을 받을 사람들이네. 악마가 있나 봐. 난 악마가 있는 것 같아. 야 지수가 돌 때 왜 판사봉이랑 청진기를 잡았는지 참.
아유, 재판 결과는요? 황당하지만요. 지수의 친모는 징역 8년 6개월, 친부는 2년 4개월 받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지가 살기에 애가 귀찮은 거야.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럼 왜 낳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거는. 저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구속된 친부모 대신 지수의 시신을 인계받을 사람을 찾았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야, 이거 참 어떡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마지막까지 와. 마지막으로 불쌍한 우리 지수를 품에 안아준 건 우리 형사님들이셨습니다. 그때 서정천 팀장님이랑 저희 팀원들 모두 김치통에 갇혀있던 지수를 이대로 또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도움을 받아 강원도 공기 좋은 곳에서 소목장을 치러줬습니다.